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걸 보면요, 한 잔의 커피야말로 한국인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뭐 기분 나쁠 때 한 잔, 팀장이 짱나게 하면 또 한 잔. 아메리카노는 미끼 메뉴를 쓰는 아이스 먹는 사람은 호구인가요? 팥 들어가는 거는 똑같고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거 항상 회의할 때마다 이거 팀장이 커피 사주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아메리카노 갖고 안 먹거든요. 근데 이게 좀 손해보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약간 팀장한테 좀 비싼 걸 얻어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럴 때는 좀 뭐 어떤 메뉴가 좀 좋을까요? 팀장이 사줄 때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시는 거죠. 근데 내 돈이다. 그럼 나라면은 시키지 않는 메뉴 있어요. 뭐 어떤 게 있어요? 티, 차 종류하고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는 뭐 체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메리카노랑 최소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샷 들어가는 거는 아메리카노랑 똑같고 거기에 우유랑 바닐라 시럽 정도 더 들어가는 건데 가격 책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 과자나 견과류 같은 거 부숴서 넣고 좀 만들기 복잡한 그런 메뉴들 있잖아요. 보통 그런 메뉴군에 바닐라 라떼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가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남는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재료비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모든 브랜드들이 똑같을 건데 바닐라 라떼라던가 카라멜 마키아토 요 분류들이 가장 많이 남는 편에 들어가는 메뉴입니다. 티는 진짜 물이랑 티백이잖아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아메리카노도 약간 좀 가게 입장에서는 괜찮은 메뉴일 것 같기도 한데, 아메리카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남겨요. 미끼 메뉴를 쓰는 체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커피를 4,000원 이런 선에서 팔면서도 상위 세그먼트들은 또 온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용량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런 데들은 수익률이 좀 더 높은데, 저가 커피 같은 브랜드들은 무조건 투샷이나 뭐 과한 경우에 3샷까지, 또 용량은 크고, 그리고 용량이 큰 컵을 쓰다 보니까 컵의 제작비도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메리카노는 생각보다 수익률이 가장 높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건 사실 그 달에 나온 신메뉴를 먹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왜요? 새로운 신메뉴가 나올 때는 그 R&D 비용이나 이걸 홍보하기 위한 여러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소비재처럼 똑같이 프로모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가격을 싸게 처음에 진입을 시키고 안착이 되면 가격을 뭐 인상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얼죽하거든요. 진짜 365일 아이스만 먹는데, 아이스만 먹는 사람들은 항상 300원에서 500원 정도 더 내잖아요. 아이스 먹는 사람은 호구인가요? 이게 좀... 이거는 쌤쌤. 왜냐면 가게 입장에서 제일 전기료를 많이 잡아먹는 기계가 제빙기예요. 뭐 아이스를 시키는 손님이 있든 없든 돌릴 수밖에 없는데 아이스를 시킨 손님이 너무 없으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답답하겠죠. 안 돌릴 수도 없고. 흔히 남겨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약간 조금 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플라스틱 컵이 더 비싸고 그리고 빨대도 있고, 굳이 말을 하자면 어쨌든 아이스 만드는데 조금 더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는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 차이는 내가 원하는 메뉴를 마시면 된다. 저도 커피를 이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입장이지만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좀 그런 걸 고르는 방법이 있다, 뭐 그런 것도 팁이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 사장님이 그래도 원두에 좀 신경을 쓰는 분이 아니다,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지역 원두입니다, 뭐 케냐, 에티오피아 이렇게만 써져 있는 데 말고 케냐 뭐뭐뭐, 에티오피아 뭐뭐뭐, 뭐 브라질 뭐뭐뭐, 한 산지에서 여러 가지 품종 갖다 놓은 집들 있죠. 이런 데들은 좀 원두를 신경 써서 갖다 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커피 고급, 뭐 케냐 커피 고급, 그리고 브라질이나 베트남은 고급 아니고 약간 이런 선견이 있는데, 사실 베트남 커피도 비싼 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산지만 봐서는 이게 고급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없어요. 수준이 높은 개인 카페 바리스타 분들이나 로스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장까지 직접 자기들이 이제 가서 질이 높은 원두를 생산한다, 이런 거를 보시고 직접 농장의 원두를 셀렉해서 가지고 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수준 높은 커피를 판매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데 원두를 또 수십 종씩 막 갖다 놓는 게 약간 트렌드 비슷하긴 했는데, 요새는 굉장히 심플한 에스프레소 바 그런 게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커피 맛집 이런 거 항상 찾아가지만 결국 가보면 뷰 맛집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카페 사장님들이 진짜 찾아가는 커피 맛집, 좀 취재하면서 몇 군데 들은 데가 있긴 한데, 서울에서는
커피를 유통업계에서 진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이게 10년 전에도 고속성장 중인 산업이라고 했는데 최근까지도 고속성장 중이고 이제는 뭐 거의 다 왔다, 이제는 포화하다라는 시각이 있긴 하지만 벌써 그 얘기도 몇 년째예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커피 좋아하는 건지. 저도 주말에는 커피 거의 안 먹을 때가 있는데 회사 오면 아침 출근할 때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회의 끝나면 뭐 기분 나쁠 때 한 잔, 팀장이 짱나게 하면 또 한 잔, 이렇게 하면 하루에 4잔. 나도 생각해보니까 주말에는 안 마셔요. 토요일, 일요일. 주중이지. 노동 음료인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게 좀 10년에 걸쳐서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이 10% 넘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OECD 전체 평균보다는 200시간을 넘게 일하고 있고 스트레스도 좀 많은 사회다 보니까 커피가 정말 안성맞춤 노동음료 내지는 휴식음료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커피는 확실히 맛보다 습관으로 마신다. 그리고 하루에 2잔은 마신다. 그래서 점점 더 좀 내 입맛이 고급화돼가는 걸 체감하고 일하면서 마실 만한 게 달리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좀 더 괜찮은 걸 마시고 싶다.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커피하면 믹스커피였는데 이제는 믹스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26% 정도밖에 안 되고 점점 더 커피 음료점 커피나 뭐 집에서라도 이렇게 내려 마시는 커피 이런 식으로 좀 변하고 있다는 트렌드가 보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초우울 사회고 초경쟁 사회고 그러기 때문에 각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그만큼 커피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커피 음료점이 도시에서 좀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커피값 내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값 낸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특히 좀 공간과 좀 휴식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커피 한 잔을 마심으로써 그냥 잠깐 좀 일종의 문화적인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무의식적인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커피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는 있을지언정 커피 시장이 좀 쇠퇴하는 일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한 쉽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커피 줄이기는 회사를 관두지 않는 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선배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우리 카페 상인은 도대체 얼마나 벌어요? 제가 진짜 회사 때려치우고 카페 차려도 될 정도로 버는지 그걸 일단 좀 알려주세요. 커피 가게들이 80%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매출이 2조 6천억 원. 커피집을 차리면 된다 이 얘기잖아요. 사장님이랑 아니 연락이 되시는 그거를 거죠? 그걸 내가 알면 성진 씨한테 가겠어 지금? 5년 전만 해도 5만 개 좀 넘는 스팀이었는데 이제는 9만 3천 개거든요. 일 년 사이에 수익이 반토막이 나면 50원 남는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인들도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카페를 차려도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선배. 일단 연령대로 보면은 성진 씨가 할만하죠. 2030 젊은 사장님들이 많은 자영업이 온라인 쇼핑몰하고 커피 음료점이에요. 전국의 그 커피 음료점이 딱 40%가 사장님이 2030. 오, 그래. 완전히 직영점인 그런 체인들도 있으니까 사실 젊은 사장님들의 비중이 40% 이상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진짜 얼마나 버냐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가게마다 천차만별인 게 뭐 임대료가 예를 들면 600만 원이 매장하고 100만 원이 매장이 같을 수가 없고 또 뭐 직원들이 다 전일제인 매장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이 매장이 같을 수가 없고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 역시 스타벅스일 것 같은데. 근데 스타벅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의외로 많이 남진 않아요. 그래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아서 남은 건 1,200억 원이에요. 얼마 안 되네요.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팔아서 2021년에는 450원이 남았어요. 10%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20원 정도, 4.7%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세금도 빼고 기타 비용 수익 더하고 빼고 하면 딱 4% 남겼어요. 아 그러면 1년 사이에 수익이 반토막이 난 거네요, 따져보면. 일단 스타벅스는 재료값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게 드는 체인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규모의 경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원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많이 남긴 하는데 커피랑 정유사들이 공통점이 있다. 어떤 것도 좀 있죠? 시커멓고 연료가 그걸 다 수입하잖아요. 지난해에는 스타벅스도 재료비에서 좀 타격이 컸었어요. 지난해 또 많이 들었던 용어 있죠. 글로벌 공급망. 커피콩은 다 배로 많이 들여오거든요. 배 사용료가 엄청 올랐었어요. 이게 뭐 10%, 20% 정도 오른 게 아니라
지금의 한 2.5배 정도? 예, 뭐 심했을 때는 3배 정도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그리고 커피 자판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두 30%가 브라질에서 나거든요. 지난해에는 특히 브라질에서 가뭄이랑 서리 문제가 되게 겹치면서 자판이 좋지 않았고, 뭐 지금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이게 좀 글로벌 이상기후 문제 때문에 와인, 커피 이런 쪽에 수확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환율을 감안하지 않은 커피 원두 가격 자체도 올랐고요. 일단 환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2021년 초만 해도 뭐 달러당 1,100원 정도 했었었는데 지난해에는 거의 1,400원 언저리까지 갔었으니까, 지금 스타벅스가 지난해 말에 남은 재고가 460억 원 정도라고 보고를 하고 2021년 말에는 160억 원 정도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게 갑자기 지난해 말에 재고가 원두가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비율로 원두값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재고 비용 자체가 오른 거지 재고량 자체가 오른 게 아니라. 근데 스타벅스는 전부 다 직영점이잖아요. 직원들이 전부 다 정규직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구조예요. 급여랑 복리후생 같은 걸로만 7,900억 원이 나갔어요. 근데 사실 커피처럼 대체재가 많은 기호식품은 뭐 재료값 좀 오른다고 그걸 바로바로 가격에 반영해가지고는, 나도 뭐 요새 사실 지금 커피 도시락 싸갖고 다니거든요. 잘 안 사 먹어요. 집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려갖고 오지. 그래서 지난해에는 가격을 올리는 데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영업이익률을 줄여서 버텼어요. 1,000원 팔아도 50원 남는다는 얘긴데,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전국의 매장이 1,800개가 넘는데 한 점포당 매출이 평균 16억 원이에요. CEO 월급 주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남은 진짜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커피 가게 사장님이 남겨가는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대기업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충전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요. 기프트콘도 많이 쓰고 예적금 형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걸로도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은행이랑 다른 게 선불 충전해놓고 사람들이 바로바로 쓰잖아요. 아예 스타벅스가 여기에 대해서 공시를 해놓고 있어요. 모두 다 4대 은행 보통예금과 뭐 단기, 정기, 예금 등으로 들어놓은 상태고요. 특히 이제 100% 보증금을 들어놓아서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시장은 크게 뭐 3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많이 그래요. 상위 단계 있고, 그다음에 중급 정도의 프랜차이즈가 있고, 요새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저가 프랜차이즈들 있죠. 일단 뭐 저가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운영을 잘 하시는 경우 통상적으로 30에서 40% 정도는 이익을 남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완전 풀로 오토로 돌리신다, 그러면 이제 한 20% 정도 미만으로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가 프랜차이즈로 6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낸다고 하면 한 잔 평균 2,500원이라고 봤을 때 800잔 정도를 파는 거죠. 임대료를 못해도 최소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되고, 이 정도 되려면 그래도 직원이 한 5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5명이 전부 다 전일제인데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치고, 대체적으로 재료비가 평균 30% 정도. 본사에 주는 로열티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매출의 퍼센테이지로 가져갔지만 요새는 정액으로 많이 해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여기서 이제 세금 떼고 또 기타 비용 수익 더하고 빼고 하면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남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 5명을 꾸릴 수 있고 임대료 400 정도를 내면은 할 수 있는 매장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팔려야 버는 거죠.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낮에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1순위로 꼽죠. 회사에서만 맨날 사 마시고 집에 가면 주말에 한 잔을 안 마신단 말이에요. 저녁에 이제 술 먹을 때 뭐 회식 장소 같은 데도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데도 그럼 괜찮은 건가요? 그런 지역들 자체는 굉장히 목 좋은 곳이긴 한데, 사실 이른바 술상권이라고 하는 곳들, 그런 데들은 또 생각보다 의외로 커피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팔린다고 해요. 보통은 술 마시고 커피는 잘 안 마시잖아요. 뭐 정확하다 이런 건 아닌데, 제 느낌으로는 매운 음식점으로 좀 유명한 집들이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커피집도 조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팁을 정리하면은, 저는 월세 한 400 정도 나오는 목 좋은 곳을 찾아서, 그리고 매운 음식점 옆에 노려서, 아이, 그런데 진심이네. 임대가 나오면은 거기 제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당장. 근데 그게 되게 쉽지가 않지. 쉽진 커피 관련된 기사 쓰면 꼭 달리는 욕 있어요. 않아요. 얼마나 다 힘들고 문 닫는지 아느냐, 앉아서 기사 쓴다, 실상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분 말씀도 맞아요. 우리나라 자영업 가게들이 문을 열었을 때 보통 지속되는 기간이 평균이 8년 9개월이에요. 담배 가게 같은 거는 평균이 16년을 하니까, 담배 가게가 그렇게 오랫동안 영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진입하는 사람이 적고 변화가 별로 없는 업종이 된다는 뜻이고, 커피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유행하는 업종은
이렇게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개별 사장님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5년 전만 해도 전국의 커피 음료점이 5만 개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9만 3천 개거든요. 5년 전에 비해서 80%가 늘어난 건 맞아요.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문을 닫은 가게도 많아요. 커피 가게를 차리면 평균적으로 지속되는 기간이 3년 1개월밖에 안 돼요. 한 곳이 문을 닫을 때 두 곳이 문을 열고 이런 식일 뿐이에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고 쉽게 살아남기가 힘든 시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커피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수준이 높아요. 커피 브랜드들은 패션에 가깝다.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그 트렌드를 잘 따라잡는 브랜드들은 오래 살아남고 그런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브랜드들은 후퇴하는. 회사 관두지 말란 말씀이신 거예요? 오래오래 다녀. 다음에는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제가 사표를 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좀 들고 와주세요. 네, 이렇게 결국 결론이 이렇게 되면 하나씩 나누자. 아 그러니까 해가지고. 네.